안녕하십니까. 시스코 SP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일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스코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킹 그룹의 TSA로 근무하고 있는 김찬우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의 진화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번 세션을 준비하면서 약간 당황했습니다. 엔터프라이즈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찬호 부장님하고 또 SP를 담당하고 있는 제가 이번 세션을 준비하면서 과연 공통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도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라는 이 시스코가 가장 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화,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한 40여 분 동안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목차를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IT 트렌드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시스코가 바라보고 있는 네트워크의 진화 방향, 이 부분에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김찬호 부장님께서 캠퍼스 네트워크 부분에서의 발전 방향,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서는 통신사업자 네트워크의 변화, 진화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IT 환경의 변화인데요. 보시면 김찬호 부장님 혹시 집에서 유튜브를 어떤 디바이스로 보시나요? 저는 상당히 다양한 디바이스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노트북을 하고 있을 때는 노트북으로 그냥 유튜브를 보고요. 아니면 집 안에서도 이동 중이거나 딴 일을 할 때는 핸드폰으로 보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집에 좀 어린 애들이 있는데 어린 애들을 보여줄 때는 또 아이패드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확실하게 모바일 디바이스가 증가를 했죠. 그러다 보니 모바일 트래픽은 자연스럽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팬데믹 그 상황에서 부장님은 출근을 몇 번 하시나요, 일주일에? 제가 몇 번 출근을 하는지는 좀 극비사항이고요. 예전에 이제 팬데믹 전에서보다 이제 팬데믹 이후로는 좀 예전보다 확실히 재택이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IoT 기기의 확대가 되겠는데요. 저희 집에도 얼마 전에 CCTV를 달았거든요. 이제 보안적인 이슈 때문에 저희 집에도 CCTV 달았는데, IoT 기기가 폭발적으로 이제 이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부분이 확실하게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플리케이션의 이제 경험치가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 클라우드 환경, 이제 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산업군에서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확대가 상당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 인프라도 이거에 맞춰서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재 IT 변화에 따라서 네트워크 인프라에 지금 닥쳐 있는 과제들을 세 가지로 뽑아 보니까요. 트래픽의 폭발적인 증가, 그 다음에 운영이 그만큼 복잡해졌다.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비용 효율성이 중요한 이제 과제로 지금 떠올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스코가, 그래도 네트워크 하면 시스코인데, 시스코가 바라보는 네트워크 인프라의 진화 방향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 세 가지 축은, 첫 번째는 성능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캠퍼스 네트워크이든 통신사업자 네트워크이든 이 성능 부분, 속도 측면에서의 이제 진화 방향이 하나의 축이고요. 두 번째는 운영에 간소화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트워크가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운영의 간소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 거고요. 세 번째는 네트워크 구조의 효율성을 어떻게 극대화시킬지에 대한 고민들이 네트워크 인프라의 진화 방향을 결정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번 저희가 캠퍼스 네트워크와 통신사업자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진화 방향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결국에는 엔드투엔드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여러 도메인으로 나눠 있지만 이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집중해서 캠퍼스 네트워크와 통신사업자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김찬호 부장님이 캠퍼스 네트워크의 진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첫 번째로 캠퍼스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캠퍼스에서 모빌리티에 대한 중요성은 점차 확대가 되고 있죠.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업무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고정된 장소 그리고 고정된 형태의 업무 환경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재택도 더욱 늘어나고 있고요. 또 오피스 환경도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다, 아니면 스마트 워크플레이스다, 이런 형태로 좀 더 다양한 업무 형태들이 공존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워크플레이스로 변화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 단말들도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데스크탑 기반에서 노트북 기반으로 넘어간 것은 상당히 오래된 일이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 모바일 단말들을 업무에 사용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또한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어떠한 서비스를 새로 만들고 런치를 할 때 모바일부터 생각하고 모바일부터 런치를 하는 모바일 퍼스트 시대와 관련된 이런 용어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모바일 디바이스들이 네트워크에 접속이 될 때 유선 중심에서 무선 중심으로 넘어가고 더 나아가서 모든 액세스 수단을 무선을 통해서 제공하겠다는 올 와이어리스의 네트워크와 같은 그런 니즈들이 점차 확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캠퍼스 내에서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이 점점 더 중요해지다 보니까 기존의 간단한 업무를 위해서 사용했던 무선이 이제는 예전에 유선에 서비스했던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안정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더 나아가서 새로 나오는 서비스들, AR, VR, 4K, 8K 비디오와 같은 고용량의 비디오, 그리고 저지연의 어떤 그런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까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무선 기술이라고 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BLE 지급위와 같은 IoT 기술도 있고요. 근데 가장 보편적이고 네트워크 입장에서 저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와이파이 네트워크 그리고 셀룰러 네트워크 이 두 가지일 것입니다. 사실 몇 년 전에 이 두 가지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이 발표가 됐죠. 와이파이 6 그리고 5G가 그것인데요. 사실 와이파이와 셀룰러 네트워크를 만드는 표준 기간도 다르고요. 기술적인 특성 또한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와이파이 6와 5G가 나오면서 상호 간의 좋은 기술들을 채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면 와이파이 6에서 기존의 셀룰러에서 제공됐던 OFDMA라는 기술을 통해서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배분을 한다든가 아니면 역으로 5G에서 와이파이가 사용하던 미모와 같은 다중 안테나 기술을 통해서 더 높은 속도를 제공하는 것들이 좋은 예이죠. 결국은 이 두 가지 기술이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하고 더 낮은 지연을 제공하면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곤 해요. 이 두 가지 기술이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술이 결국은 다른 기술을 대체하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듣곤 하는데요.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 두 가지 기술이 각각의 유즈 케이스에 맞게 예를 들면 사무 환경 내에서는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와이파이 커버리지 지역을 벗어나면은 5G를 사용하는 이러한 각각의 유즈 케이스에 맞게 서로 공존하면서 발전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보는 미래는 하나의 기술이 다른 기술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상호 간에 좀 더 유기적으로 연동이 되는 형태로 발전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좋은 예가 오전에서도 얘기가 됐던 삼성전자와 협업을 통해 오픈로밍 같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요 단말 제조사들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서 이러한 5G와 와이파이 6 간의 유기적인 결합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와이파이 쪽에서는 얼마 전에 또 다른 새로운 기술이 발표가 됐죠. 와이파이 6E가 바로 그것인데요. 와이파이 6E가 도대체 뭐고 어떠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기존의 와이파이가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와이파이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주파수를 사용하죠. 2.4GHz 그리고 5GHz인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와이파이를 도로에 많이 비유를 하기 때문에 2.4GHz라는 도로 그리고 5GHz라는 도로 두 개가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이파이 1부터 와이파이 2, 3까지는 각각의 1차선 도로만 있었어요. 즉 20MHz 채널 대역폭만 사용이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와이파이 4가 되면서 하나의 차선이 늘어났죠. 즉 2차선 도로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속도가 높아졌겠죠. 이게 와이파이 5가 되면은 차선이 4개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80MHz 채널 대역폭까지 제공을 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이거는 와이파이 6 환경에서도 동일합니다. 자, 근데 와이파이 기술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이미 와이파이 5 웨이브 2부터 와이파이 6는 160MHz 채널 본딩을 지원하지 않았냐? 즉 8차선 도로를 쓸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160MHz 채널 본딩을 할 수 있었는데요.
5GHz라는 주파수 대역이 사용할 수 있는 대역 자체가 그렇게 넓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채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160MHz 채널 본딩을 하게 되면은 캠퍼스 내에 있는 모든 AP들이 동일한 채널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표준에는 존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수 없었던 그런 기술입니다. 근데 이게 와이파이 6E가 되면서 어떠한 부분이 좋아졌냐라고 하면은 6GHz라는 아예 새로운 주파수, 새로운 도로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기존의 와이파이들이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주파수 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클린한 그런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상당히 넓은 주파수 대역, 1.2GHz에 해당하는 주파수 대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160MHz 채널 본딩을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속도를 제공을 할 수가 있고 더 낮은 지연을 요구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좀 더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게 바로 와이파이 6E가 가지는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새로운 주파수 대역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규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주파수 대역을 지원할 수 있는 단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P가 필요하겠죠. 국내는 상당히 빠르게 움직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미 작년 10월에 6GHz를 와이파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마련이 되었고요. 그럼 단말 쪽은 어떨까요? 단말 같은 경우에 올해 초에 삼성에서 갤럭시 S21이라는 단말을 새롭게 출시하면서 와이파이 6E를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노트북에서 많이 사용하는 칩셋인 인텔에서도 와이파이 6E를 지원하는 칩셋을 이미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AP는 조금 더 느리게 가고 있어요. AP는 아직까지는 엔터프라이즈급에서 와이파이 6E를 제공하는 AP들은 아직은 없고요.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에 걸쳐서 이런 AP들이 출시가 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와이파이 6E가 구축이 되고 거기에 대한 장점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올해의 얘기라기보다는 내년의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저희가 와이파이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때 와이파이뿐만 아니라 와이파이에 대한 것들이 연결되는 유선 네트워크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결국 저희가 얘기하는 무선 구간은 단말과 AP까지만 무선 구간이고요. 그 이후에는 결국 유선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선에서도 이 늘어나는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준비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와이파이 AP가 연결되는 PoE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M기기라는 기술이 나와 있었죠. 그래서 2.5기가, 5기가, 10G와 같은 이런 속도를 기존의 UTP 케이블을 통해서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사실 와이파이 6에서 M기기 꼭 필요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그 고객사 환경에 따라서 얼마나 채널 대역폭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와이파이 6E 환경이 되면은 M기기에 대한 부분은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AP와 스위치 간의 링크가 늘어나고 이 스위치가, 억세스 스위치가 백본 스위치로 연결될 때도 기존의 10G뿐만 아니라 25G, 40G, 100G와 같은 이러한 이더넷 링크 기술이 이제는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캠퍼스 네트워크에서도 좀 더 활용이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무선랜 컨트롤러가 백본 스위치와 연결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40G와 100G 같은 고속의 링크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진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모든 트래픽이 모이는 통신사업자 네트워크에서는 나중에 이사님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400G나 이런 기술들이 이미 나와 있고 향후에는 800G 1.6T와 관련된 부분들도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이더넷 링크를 향상시키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저희가 무선 네트워크의 아키텍처를 보면은 기존에는 모든 AP가 무선랜 컨트롤러까지 터널링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모든 트래픽이 무선랜 컨트롤러를 통해 처리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선랜 컨트롤러가 병목 포인트가 될 수가 있었죠. 물론 분산형 아키텍처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는 레이어 3 로밍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위해서 모든 트래픽을 컨트롤러를 통해 처리되는 이러한 구조가 더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점을 단지 무선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떠한 방법이 있느냐? 기존의 무선랜 컨트롤러가 하던 것들을
유선과 무선을 하나의 통합 패브릭으로 묶고요. 무선 컨트롤러가 하던 역할을 유선 스위치 단으로 내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터널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로밍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무선의 컨트롤러가 아니라 유선 스위치 단에서도 일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트래픽이 무선의 컨트롤러를 통과할 필요도 없을 거고요. 컨트롤러가 병목 포인트가 되지 않겠죠. 또한 하나의 논리적인 네트워크 안에서 이동을 했을 때도 특별한 문제가 없이 심리스한 로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선과 무선에 대한 통합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서비스 목적을 가진 네트워크가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부분들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하나의 공간 안에 여러 개의 계열사의 직원들이 있을 때 각 계열사의 직원들을 위해서 별도의 물리적인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경우들을 봤고요. 또 한 가지 예로는 임직원을 위한 네트워크, 그리고 게스트를 위한 네트워크, IoT를 위한 네트워크를 각각 별도의 물리적인 인프라로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장비도 더 늘어나고 케이블링도 늘어나고 운영도 훨씬 더 부담이 되겠죠. 하지만 하나의 통합 패브릭 네트워크 아키텍처 내에서는 이러한 다른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하나로 통합을 하고요. 그 안에서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들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네트워크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은 얼마나 잘 통합을 하고 그 안에서 잘 분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이 통합에 대한 부분은 이 패브릭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와이파이와 그리고 IoT까지 확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IoT에 대한 서비스들은 계속 또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이미 많은 분들이 IoT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하시고 또 구축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임직원들을 위한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있는데 내가 우리 사무환경에 방문자들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길찾기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해서 별도의 BLE 기반의 인프라를 또 하나 구축을 하고 또 주요 자산에 대한 위치 추적과 관리를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IoT 서비스를 위한 또 하나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결국은 하나의 추가적인 IoT 서비스가 또 다른 추가적인 하드웨어 인프라 그리고 운영적인 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것들을 의미했었죠. 하지만 요새 나오는 AP들을 보면은 와이파이뿐만 아니라 BLE나 지그비와 같은 이런 IoT 라디오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와이파이 AP를 기반으로 해서 IoT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게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인프라로 통합을 하고요. 그 위에서 각각의 유즈 케이스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을 유기적으로 연동하는 형태로 앞으로는 변화돼 나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런 통합과 그리고 논리적인 분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예전부터 있어 왔던 기술들입니다. 어떤 특별한 기술이 하루아침에 나타난 것은 아니고요.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 기존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지 않았었죠. 그 가장 큰 이유가 이것들을 하기가 상당히 복잡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손쉽게 할 수 있고 어떻게 자동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측면에서 고민이 되고 있고요. 그 여러 가지 자동화 옵션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다음 세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루어질 내용들이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요새 네트워크에서 큰 트렌드가 되고 있는 바로 인텐트 기반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상당히 복잡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낼 때 네트워크 관리자가 네트워크 장비들이 이해할 수 있는 CLI라는 언어로 바꿔서 그것들을 적용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인텐트 기반 네트워크 위에서는 내가 친숙한 웹 인터페이스에 내가 친숙한 방법대로 어떤 설정을 하면은 네트워크 컨트롤러 단에서 그것을 네트워크 장비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명령으로 변환을 해서 적용을 시켜주고요. 적용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원하는 대로 그 인프라가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또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인텐트 기반 네트워크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물리적으로 통합을 하고 논리적으로 분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존에 만약에 수동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장비 일일이 하나하나 들어가서 설정을 했어야 되고 그러다가 만약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만약에 어떤 컴피그 미스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어디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잘 해결이 되지 않았었다는 거죠. 근데 인텍트 기반 네트워크에서는 그냥 웹 인터페이스에 들어가서 드래그 앤 드랍 형태로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안에 내가 원하는 기기들을 할당하고 이러한 간단하게 적용을 하게 되면은 알아서 그게 네트워크 장비들한테 명령이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를 하는 일련의 과정들, 설계를 하고 검증을 하고 그리고 적용을 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훨씬 더 줄어들고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런치를 할 때 즉각적으로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단지 구축뿐만 아니라 이 구축을 하는 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또 그러한 프레임워크가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네트워크 장비들은 상당히 많은 이벤트 그리고 상당히 많은 로고들을 발생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한 많은 이벤트들을 한 곳에서 모아줘야 될 거고요. 단순히 모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벤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서 실제 네트워크 관리자가 한눈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제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네트워크 인사이트, 즉 우리 네트워크가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인사이트까지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은 단지 이슈가 발생했다라는 그 팩트뿐만 아니라 그 이슈가 어디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 이슈가 왜 발생을 했고 그 이슈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액션들을 취해야 되는지까지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인텐트 기반 네트워크에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캠퍼스 네트워크에서 속도 그리고 효율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순화된 운영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통신사업자 네트워크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있는지를 연일중 이사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찬호 부장님 통해서 제가 캠퍼스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AI십니까? 너무 발표를 잘하셔서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통신사업자 네트워크에 대한 진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통신사업자 하면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한 캠퍼스 네트워크가 지리적으로 여러 군데가 있을 거고, 슬라이드 같은 거 보시면 중앙에 구름 모양이 있죠. 그래서 그 구름 안에 뭐가 있을까? 그 각각의 캠퍼스 네트워크 연결해 주는 게 통신사업자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통신사업자 네트워크, 현재 통신사업자가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지 어떠한 문제점들, 고려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신사업자들은 기본적으로 예전에 20년 전에 해왔던 서비스들도 여전히 2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도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뭐 이더넷 베이스로 일단 통신망 자체가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레거시한 TDM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그것들이 당연히 수용을 해야지만 통신사업자들의 이제 역할인 거고요. 또한 통신사업자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IP 서비스가 이제 대부분 올 IP로 서비스가 확대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이제 네트워크나 향후의 네트워크들이 이런 여러 가지 IP 서비스를 잘 수용할 수 있게끔 아키텍처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을 고려 중에 있고요. 또 한 가지가 통신사업자는 전제 조건이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전국적 단위 네트워크 규모가 아니면 글로벌 단위로 대규모 네트워크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전국적 단위로 볼 때 트래픽에 대한 패턴이 현재 통신사업자들을 보면 특히나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허브 앤 스포크 방식, 그러니까 지역과 지역 간의 트래픽을 이제 전달할 때도 결국에는 서울을 통해서만 트래픽이 전달해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허브를 통해서 해야 됐던 건데 결국에는 스포크, 그러니까 지역 간의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링크가 없다 보니까 트래픽의 패턴이 이제 허브 앤 스포크의 이제 패턴화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전히 통신사업자들의 네트워크, 뒤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통신사업자 네트워크, 그러니까 캠퍼스 네트워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대부분 1km 미만의 건물 내에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는 거죠. 장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옵티컬 네트워크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통신사업자 네트워크는 전국적 단위 아니면 글로벌 단위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다 보니까 장거리 통신이 그만큼 필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송 네트워크가 따로 있고 그 위에 뭐 OTN 네트워크가 따로 있고 그 위에 IP 네트워크가 따로 있다. 결국에는 L1, L2, L3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계층이 별도로 존재한다라고 보는 게 현재의 통신사업자들의 네트워크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현재 통신사업자들의 네트워크, 한마디로 표현하면 계층화되어 있다. 사실 제가 이 장표와 그 다음 장표를 보여드리면 제가 굳이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려도 될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현재는 계층화된 네트워크 구조로 되어 있다. L1 네트워크, L2 네트워크, L3 네트워크. 결국에는 그 계층화되고 사일로화된 네트워크가 그 구조라고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계층화된 네트워크에서 컨트롤 플레인이 다를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관리하는 계층별로 매니지먼트 플레인도 다를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서비스도 달라질 겁니다. 근데 향후에는 그러면 통신사업자가 지향해야 되는 향후의 네트워크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너무나 단순하죠. 좀 전에 전 장표에서 3계층으로 이루어졌던 그 물리적인 계층이 하나의 계층, 특히나 IP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계층이 단일화된다. 이 부분이 가장 2B 아키텍처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뒤에 뭐 자세하게 기술적인 요소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에는 IP MPLS의 기술을 이용해서 기존의 L1 서비스, L2 서비스들도 L3 계층의 라우트에서 제공을 하겠다라는 게 가장 이제 핵심적인 2B 아키텍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일화된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장점을 보자고 하면 첫 번째는 물리적인 네트워크 레이어가 합쳐진 부분도 이제 명확한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이거는 결국에는 장비의 수가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네트워크 계층이 하나가 사라진다는 거는 그 계층에 구성되고 있던 장비가 관리할 장비가 없다. 그리고 추가로 투자비도 그만큼 절약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인 거고요. 서비스도 이제 기존의 L1 서비스, L2 서비스들도 L3 계층에서 L3 레이어에서도 서비스를 다 통합해서 할 수 있다. 결국에는 컨버지드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토폴로지 측면에서는 기존에는 이제 아까도 얘기한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의 어떻게 링 토폴로지 기반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했다고 하면 이제 이 단일화된 네트워크는 홉 바이 홉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할 수가 있다. 그 장점으로는 이제 조금 더 촘촘하게 라우터 장비를 통해서 전국적 단위의 홉 바이 홉 그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면 우리가 말하는 광전송 옵티컬 네트워크 장비를 통해서 원거리까지 통신하기 위한 구성 요소들이 그만큼 줄어들고 그거를 라우터가 대신하겠다. 거기에 핵심이 이제 플러거블형 400G DCO라고 하는 이제 핵심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그건 뒤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단일화된 네트워크 계층, 사실 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운영의 간소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의 간소화를 너무나 갈구하고 있었지만 네트워크 아키텍처상 계층화된 이 구조에서는 이런 운영의 간소화가 구현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물리적으로 합쳐지다 보니까 네트워크 전체,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자동화할 수 있는 이제 이점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일화된 네트워크 아키텍처, 시스코는 그거를 라우티드 옵티컬 네트워킹이라는 아키텍처로 이제 선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 그래서 이 RON이라고 하는 시스코의 비전을 보시면 결국에는 제가 이제 좀 전에 장표에서도 보셨다시피 결국에는 핵심은 플랫한 하나의 단일된 네트워크 레이어가 존재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핵심적인 하드웨어 기술은 DCO라고 하는 그 코어런트 기술이 들어가 있는 장거리용 플러거블 옵틱을 이제 선보였고요. 또 하나 이제 프로토콜 측면에서는 IP MPLS 기반의 그것도 세그먼트 라우팅, 기존의 LDP 방식 아닌 세그먼트 라우팅 기반으로 이제 컨트롤 플레인을 구성을 해서 결국에는 이 MPLS 서비스들을 통해서 L1 서비스, L2 서비스, 우리가 이제 프라이빗 라인 서비스라 전용선 서비스들을 이제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서비스들 아니고 이런 아키텍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운영의 편의성 아니면 간소화를 위한 이제 오토메이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우티드 옵티컬 네트워킹에 대한 적용 사례가 있는데요. 크게 보시면 그린필드가 있고 브라운필드가 있는데요. 사실 통신사업자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 사이클을 보시면 대부분 새롭게 망을 구축을 합니다. 만약 현재 백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백지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계시다 보면 이제 향후에 400지 네트워크를 고려를 하실 텐데요. 이제 그런 이제 그린필드, 그런 경우에는 새롭게 400지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신다. 그런 건 그린필드의 사례에 적합한 부분인데요. RO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옵티컬 장비를 투자 안 하고 OTN 장비를 투자 안 하고 IP 장비, 라우터와 DCU만 가지고도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를 꾸밀 수가 있다는 게 이제 그린필드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제 기존의 브라운필드, 그러니까 백지의 전송 장비를 사용해서 전국 단위로 네트워크 서비스를 하고 있다,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거기는 기존 옵티컬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백지에 대한 증설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DCI 같은 이제 메트로 구간에 만약에 백지에 대한 네트워크 증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백지 DCO도 당연히 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지 DCO를 통해서 기존 전송 장비의 트랜스폰더 기능을 이제 DCO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인테그레이션이 가능하다. 이제 브라운필드도 이런 RON에 대한 이제 그 아키텍처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RON의 장점을 네트워크의 경제성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이제 왼쪽에 이 내용을 정보를 보시면 이건 이제 저희가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ACG 리서치라고 하는 공인된 그 기관에서 레포팅한 자료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단일화된 네트워크 계층으로 인해서 이제 캐펙스나 오펙스가 줄고 당연히 이제 장비의 수가 줄다 보니까 이제 공간이나 전력이나 운용 비용이 절약되고 그리고 기존의 레거시 서비스도 다 수용할 수가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오펙스는 최대 50%, TCO는 40%, 45%까지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이제 얻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네트워크의 가용성 측면에서의 장점입니다. 결국에는 핵심은 네트워크에 대한 계층의 단일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모델링, 그러니까 네트워크 모델링은 기존에도 했었죠. 계층별로 했었겠죠. 하지만 계층이 별도로 나눠져 있다는 것은 통합적으로 이 네트워크에 대한 가시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네트워크를 하나의 계층으로 플랫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트워크 모델링이 가능하다는 거죠. 갖고 이 뭐 지도에는 미국의 전역의 지도가 나와 있는데 이 얽히 설켜 있는 이 네트워크를 전체를 다 이제 바라볼 수가 있는 거고 비저빌리티를 준다는 거죠. 인사이트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어느 부분에서 컨제션이 발생되고 그 컨제션이 발생된 부분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이런 플래닝들을 통해서 이제 복원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럼으로써 결국에는 전체적인 실시간으로 네트워크 전체 모니터링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저희가 네트워크에 대한 증설을 통해서 트래픽을 수용했다고 하면 최대한 링크에 대한 유틸라이제이션 아니면 장비에 대한 유틸라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트워크의 가용성을 RON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이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세 가지를 간단하게 이제 이 RON을 구축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적인 이제 기술, 솔루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코어런트 옵틱입니다. 이게 이제 IP와 옵티컬 네트워크의 통합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제 기술인데요. 저 오른쪽에 보시면 저 손가락만한 이제 그 옵틱, 저희가 말하는 트랜시버라는 저 옵틱이 결국에는 저 안에는 그림에서 보시면 실리콘 포토닉스와 DSP 같은 좀 아주 고집적도의 기술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저 위에 그림을 보시면 기존 방식의 이제 통신사업자 네트워크 보시면 라우터를 통해서 서울과 부산을 연결할 때 중간에 전송 장비를 통해서 이제 연결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핵심적인 기술, 얼마나 멀리까지 보낼 것이냐, 그리고 이 파이버에 얼마나 많은 트래픽을, 용량을 보낼 것이냐는 이 트랜스폰더, 전송 장비의 옵티컬 네트워크의 트랜스폰더가 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게 밑에 그림 보시면 이 오른쪽에 그 옵틱의 트랜시버의 트랜스폰더의 핵심적인 기술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전송 장비가 필요 없이 저 라우터만 가지고도 장거리 통신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코어런트 옵틱의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그먼트 라우팅의 기술인데요. 이건 이제 프로토콜 측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L1, L2, L3로 합쳐지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건 MPLS 기술이거든요. 근데 MPLS가 기존의 LDP, 레거시한 LDP 방식으로 아니면 RSVPT 방식으로 트래픽 엔지니어링을 구현했다고 보시면 세그먼 라우팅은 그러한 MPLS 기술 아니면 패스트 리라우트 같은 여러 가지 이제 복원력을 위한 기술들을 하나의 프로토콜로 단순화시킬 수가 있다. 그럼으로써 이제 단순하게 오퍼레이션 측면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통신 사업자 입장에서는 5G도 그렇고 향후에 나오는 이제 서비스 모델을 보시면 뭔가 경험을 중시하게 되고 SLA를 보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잘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세그먼 라우팅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SDN 컨트롤러가 연동을 해서 뭔가 자동화도 이룰 수 있다는 부분이 이 SR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측면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제 저희가 네트워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중시하고 있죠. 비저빌리티도 가져가야 되고 뭔가 거기서 이제 트러블 슈팅하기도 편하고 이제 자동화에 대한 빅데이터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모니터링 기술이 SR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혹자들은 무슨 SR은 라우팅 프로토콜인데 모니터링 기술까지 되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SR은 표준 기술을 이용을 해서 홉바이홉으로 레이턴시나 패켓 로스에 대한 측정을 합니다. 그 측정된 값을 이용해서 패스에 대한 계산을 할 수 있는 코스트 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SR의 핵심적인 이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는 이제 대규모입니다. 전국망을 커버해야 되고 글로벌까지도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도 여러 도메인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수천 개 아니면 수만 개의 이제 네트워크 장비들을 관리를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자동화란 부분을 관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CLI를 가지고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를 관리를 했다고 하면 이제 한계가 다다랐고 그리고 뭔가 통신사업자 네트워크도 인텔리전트하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되고 트래픽에 대한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트래픽도 조절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세그먼 라우팅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플랫한 네트워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사업자 네트워크의 그 운용의 현대화 이렇게 말은 거창하겠지만 결국에는 SDN화시키고 자동화시키자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RON을 통해서 통신사업자들의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대한 전환에 대한 썸머리를 간단히 하면요. 결국에는 토폴로지 측면에서의 리아키텍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운영 측면에서 간소화를 위한 이제 리아키텍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측면에서도 새로운 서비스를 비즈니스에 대한 민첩성을 가져올 수 있는 아키텍처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운영적인 조직적인 측면에서도 RON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부분이 이제 RON의 아키텍처의 전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말 마지막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이 한 장이 기존에 나왔던 그림을 이제 대변하는 건데 정리를 하자면요. 결국에는 IP 옵티컬 네트워크를 통합을 해서 플랫하게 홉투홉 아키텍처로 가져가겠다. 여기서 중요한 마지막 제가 이제 포인트는 멀티밴드라는 겁니다. 이게 시스코만의 기술이 아니라 제가 말한 DCO, 세그먼 라우팅, 자동화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멀티밴드의 표준화 기반으로 해서 통신사업자의 투비 아키텍처를 가져갈 수 있다, 구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가 통신사업자의 진화방의 말씀을 드렸고 김찬호 부장님이 이제 전체적인 세션에 대한 썸머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네. 저도 사실 통신사업자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식이 깊지는 않은데 이번 이사님의 그 발표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부분을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 저랑 이사님이랑 같이 발표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연관이 될까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고민이 됐었는데요. 근데 결국 준비를 하고 발표를 하다 보니까 크게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네트워크는 진화할 거다라는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더 높아지는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캠퍼스 네트워크에서는 무선단의 와이파이 6라든지 또 5G라든지 와이파이 6E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것을 받쳐주는 유선단의 M기기라든지 25G, 40G, 100G 같은 기능들 그리고 이제 통신사업자 네트워크에서는 방금 연희중 이사님이 얘기하셨던 100G, 400G와 같은 장거리 전송을 위한 코헤런트 플러그형 옵틱 같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한 네트워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결국은 통합이라는 키워드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선과 무선의 통합,
그리고 다른 서비스 목적을 가진 이런 네트워크들의 물리적 통합과 그 안에서 논리적으로 분리하는 부분들, 그리고 와이파이 쪽에서는 AP와 IoT가 하나의 통합 플랫폼을 구현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통신사업자 네트워크에서는 IP랑 옵티컬 네트워크가 결국은 하나의 통합이 돼서 RON과 같은 그러한 아키텍처를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좀 더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캠퍼스 네트워크의 인터넷 기반 네트워크, 그리고 통신사업자 네트워크의 다양한 SDN 기반 또 뭐 제로터치 프로비저닝 기반의 어떤 운영 현대화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트워크는 계속 이제까지 진화를 해왔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진화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향후 네트워크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신다거나 프로젝트를 하실 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전달 드리는 그런 세션이 되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